하프 마라톤 완주했잖아요. 1년 만에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 PPI가 요번에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배경을 보면 원유 가격의 상승이 있어요. 국어차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Z세대예요. 소비 성장 기여도가 65%입니다. 저 친구들 잡아야 되는구나. 신소비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신소비가 이동했다. 라부부 끝났습니까? 라부부는 솔직히 자, 버디버디 한번 저희가 또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이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제가 이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CMS 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네요. 저와 거의 뭐 호영호재하는 제가 또 그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너무 그리고 자주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방송 많이 못했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오랜만, 그죠? 네. 뭐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새 바쁘세요?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근근히 살고 있어요? 네. 일에 풀칠만 하고 있어요? 네, 요새 저희 이제 중국 회사니까 중국이 이제 주 시장인데 한국이 너무 좋아요. 한국이, 그치. 사실 중국이 작년에 좋았었는데 예. 여기 아마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아는 분이 계실지 몇 명이나 몰라요.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그러니까 저희 박상준 이사님이 중국 증권사, 중국 어디죠? CMS 증권. CMS 증권, 네. 중국계 증권사잖아요. 네,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침에 미국 시장 또는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네. 근데 오늘 제가 금요일에 우리 중국 시장도 한번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여기 미국하고 한국은 다들 너무 잘 아시니까. 네, 그쵸. 중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네. 이것도 저희는 너무너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 형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시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사실 저희가 네. 이제 아무 CMS 증권 잘 모르실 텐데. 한번 저희가 어필 이제 한번 해주세요. 그 중국에서는 자산 규모로 한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증권사이고 저희 국영기업 증권사예요. 대부분 이제 큰 증권사가 그렇죠. 근데 저희는 한국에는 2011년도에 사실 진출했습니다. 오래됐죠. 네, 그리고 한국 법인으로 2017년에 전화했으니까. 근데 아무도 잘 모르시는 게 저희가 B2B 영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 이런 데 브로커로도 들어가 있고 기관 영업 그다음에 증권사 그리고 이제 자문 쪽 하면서 PE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느껴져요. 기관이랑 개인 쪽에서 이제 관심 이런 게 대한 관심. 네, 어떻게 돼가는구나. 나는 네. 저는요 중국 주식도 조금 모아갈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쵸. 알리바바 같은 것들이나 알리바바는 잘 모르겠어요. 샤오펑 어때? 샤오펑. 샤오펑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샤오펑 괜찮아요? 네. 요즘 주가가 요즘 안 좋은데?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옷이 이게 오늘 중국에 맞춘 거예요? 약간 스페인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아니 이거 중국에 맞춘 것 나름 같은데, 오늘? 모짜르트예요. 네. 전 중국에 맞춘 줄 알았어요. 오늘 중국 나온다고. 아니 그 빨간색이면 다 중국. 빨간색이면 다 중국을 보시네. 그렇죠. 이거 모짜르트예요, 모짜르트. 유럽입니다. 유럽. 이래도 유럽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말이 잠깐 샜는데 아무튼 그 중국을 지금 자산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아닌데 그 굵직굵직한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제 자산 배분 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산가분 만나러 춘천도 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미국도 사실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한국은 계속 좋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불안감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 쪽으로 좀 자산 배분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시기가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박상준 이사님의 주특기가요. 이 스토리 PPT에 이 재미난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그거 오늘 한번 네. 쫙 가보시죠. 그래서 트렌드로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트렌드 되게 좀 재미있게 중국 트렌드. 해야 요즘에 중국 트렌드는 도대체 뭐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트렌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3가지 트렌드. 먼저 소비. 중국 하면은 다들 이제 소비 말씀하시니까 소비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아신다. 소비가 많이 안 좋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 관련돼서 뉴스를 이제 많이 보실 텐데 그 뉴스가 너무 안 좋은 거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거는 기본에 깔고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사들은 좀 자극적이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좋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좀 얘기해보려고. 알겠습니다. 네. 자, 3가지 트렌드 오늘. 첫 번째, 소비 심리. 소비가 조금씩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유 가격, 이란 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올 것 같다. 이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인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계속 겪고 있어요. 여기에 노란 그래프, 요게 이제 CPI고 파란색이 PPI입니다. 근데 뭐 이제 뭐 이론적으로 그런 거 필요 없고 중국 하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알리바바, 샤오펑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는 제조업이잖아요. 맞아요. 제조업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어요. 증시가 가려면 제조업이 좋아야 된다. 아, 요게 지금도 그렇죠. 체질이 개선이 안 되죠? 이제 홍콩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많은데 네. 이게 시장마다 다른 거예요. 상해는 여전히 이제 뭐 제조업이 좀 많고 제조업이 많고. 심천으로 가면 그래도 뭐 CATL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 제조업 이런 게 여전히 좀 크다. 만약에 내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중국 기업도 저게 중국이 그래도 미국하고 AI로 싸우고 뭐가 있는데 그래도 미국도 막 가면은 중국이 그래도 또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좀 억눌려 있었던 어떤 투자 심리가 더 자극되지 않을까? 요즘 어찌 보면은 뭐 휴머노이드 막 여기서 그쵸. 춤추고 막 중국 춘절 때 막 춤추고 막 네. 그러잖아요. 야, 중국 그 기술력을 보게 되면 저기까지 왔어? 이런 거 되게 저 영상을 많이 맞아요. 보거든요. 이게 사실 중국의 제조업 예. 우리가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은 아직까지도 중국 제품이 너무 후졌다. 일단은 저기 알리바바 그런 데 있잖아요. 예. 저기 테무 이런 테무. 데서 시키지 마세요. 그런 시키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시켜가지고 이거 뭐야? 뭐 제품이 뭐 이래 그런 거 말고. 나 엄청 시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시켰을 때 뭐 어디서 시켜? 그러니까 그런 걸 싼 걸 시키면 당연히 이제 제품이 좋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도 다른 제품으로 가면 이미 제품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로봇 얘기하면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로봇이 많이 좋아졌냐. 근데 이게 갑자기 뚝딱 된 게 아니라 중국이 제조업이 원래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것도 옛날로 가면 중국이 옛날부터 제조업이 좋아요. 당연히 이제 손으로 만들고 OEM 받아서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국의 예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국의 남방지방 쪽에 가면은 그쪽에 신발 많이 만드는 데가 있는데 여기 다 짝퉁 만들던 데요. 짝퉁. 네, 짝퉁 만들던 데인데 거기가 지금은 이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좋은 이게 짝퉁이 나온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 지금은 짝퉁이 아닌 거지. 중국 지금 짝퉁이 아니야? 본인들의 제품. 뭐 본인 이런 제품을 것들. 만든다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시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계속 하다 보면 그쪽에 장인이 돼. 자기가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의 장인. 중국의 제조업이 처음에는 뭐 수작업으로 하고 뭐 이제 인력으로 밀어붙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화되고 그게 다 로봇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로봇 쪽에서 밸류 체인을 딱 확보하게 됐다. 뭐 이런 건데 그 로봇도 작년에 보면은 대단한데 뭐 발차기도 하고 뭐 쿵푸도 하고 근데 저게 어디다 쓰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맞아. 올해 춘절에 보면 좀 달라졌어요. 막 올해? 꽁트예요. 막 개그맨이랑 꽁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해도 변화가 엄청나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서 로봇 마라톤 했는데 마라톤 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사람이 같이 뛰어. 사람 같이 뛰면서 배터리 갈아줘야 되니까 사람이 같이 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야? 저 막 이런 거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하프 마라톤 해가지고 또 그거 완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만 해도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지금 디플레이션 얘기하다가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PPI가 2021년도, 22년도 이때 정점을 찍고 쭉 떨어져서 완전히 마이너스 구간을 갔어요. 네. 이때가 이제 플랫폼 규제하고 부동산 규제하고 난리 났을 때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 못 올라왔었거든요. CPI는 올라왔었다. 근데 PPI가 요번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요번 3월 달에.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근데 요 배경을 보면 원유 가격의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PPI가 이제 중국도 만약에 이제 공업 기업 이제 그 생산자 물가 지수니까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PPI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거냐? 근데 이 흐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축소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해 안에 언젠가 플러스 전환될 거다라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좋은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탈출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경기가 그래도 회복이 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궤도는 좀 괜찮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뿅 하고 딱 올라왔던 이유는 일단 원유 가격이 상승하니까 올라오긴 했는데 과거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그래도 소비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트렌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그쵸. 우리가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올 거였는데 어차피 좀 올라올 땡겼다. 건데 네. 유가가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왔다. 그쵸. 수치상으로. 이게 유가가 좀 떨어지면 다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디플레이션 탈출 신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저런 걸 딱 봤을 때 이제 디플레이션 탈출됐으니까 어느 정도 내수 소비가 조금은 돌아섰구나. 좀 긍정적으로 이제 돌아설 수 있겠구나. 돌아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일반적으로 공업 기업의 주가, 실적이랑 상관성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업 기업들의 실적들도 좋아지면서 이제 본토 주식들 이런 데 주가들도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소비도 좀 진작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소비 트렌드 오늘 3개를 갖고 왔어요. 예. 근데 첫 번째 애국 소비. 애국 소비. 끝났나? 고차오. 네, 이 고차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그런 고차오의 주인공인지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고차오가 뉴스, 뭐예요? 고차오가 이게 나라 국자에 조류할 때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소비. 애국 소비. 네, 국가 애국 소비예요? 좀 안 좋 그런 여기서 국뽕 뭐 이런 말 써도 돼요. 국뽕 그 좋은 소리예요? 그런 단어 써도 돼요. 국뽕 뭐 이런 거. 여기요? 여기는 저희 지상파기 때문에 괜찮아요. 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되게 국뽕은 표준어만 쓰지 쓰셔야 됩니다. 국뽕은 쓰지 않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애국 소비가 약간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670억 달러 규모의 중스니커즈 전쟁 이제부터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대표적인 그 애국 소비 고차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스포츠 업계들 안타나 리닝 이런 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 같은 기업들은 보면은 우리 뭐 80년대생 뭐 이런 이제 그 나이 또래 보면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르카프 같은 정도 느낌이에요. 르카프.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생들도 야 우리 어렸을 때 르카프가 이렇게 성장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재밌는 게 그 나이키가 그 뭐 이제 그 무역 전쟁 이제 그 저기 트럼프 1기 때 시작하면서 나이키, 애플 이런 데 타격 많이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공급망을 막 분산시켰잖아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혹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발 좋아하시는 분 아실 텐데 나이키 안 좋아. 질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 발이 아파요. 막. 발이 아파. 네, 그리고 막 신발이 런닝화인데 막 1년 신었는데 막 나이키 로고가 뜯어져. 막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만드는 신발들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력 때문에. 네, 어찌어찌 해도 기술력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그냥 뭐 그 컨테이너 벨트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뭐 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아직도 OEM 하나 없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이키에서 요번에 이제 그 신규 CEO 되면서부터 그때 빨리 새로운 제품 만들려고 해가지고 맞아. 이거를 어떻게 자동화시켜서 요 정교한 것들 뭐 리미티드 버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이제 그 매스로 만들지라고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중국 기업. 완전 몰랐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 하니까 신발들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게 질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 보니 그리고 또 지금 인도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앞으로 뭐 더 지금 깜깜하지. 그러니까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거 뭐 개선되려고 하면 딴 데로 옮기고. 그렇죠. 중국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니까 조금은. 중국에서 만들 수가 없는 상황. 거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다 보니까 안타나 리닝 뭐 이런 데 신발은 질이 좋다는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브랜드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깨야 될 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이키가 1위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 그러면 뭐 안타 뭐 중국 사람들 많이 신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많이 올라왔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이키가 역시 부동의 1위예요. 부동의 1위지. 네, 근데 그래서 뭐 500억 달러 정도. 그리고 아디다스가 255억 달러 정도. 안타가 10억 달러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올해 이제 푸마를 제친 거거든요. 난 푸마가 5위인 게 더 신기한데. 저도요. 사실 이거 자료 만들면서 이 푸마가 5위야? 제가 나는 요즘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나는 푸마를 안 신는지 이렇게 근데 푸마가 유럽에서 강해요. 유럽에서 엄청 강세거든요. 유럽에서? 네, 그래서 푸마가 5위라는 게 사실은 더 놀랍긴 했는데 어쨌든 올해 푸마도 제치고 이제 글로벌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지금 댓글에 안타가 모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안타가 뭘 갖고 있는지 보면 아모 스포츠를 갖고 있어요. 아모 스포츠가 뭘 갖고 있냐? 아크테릭스, 살로몬 이런 것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고 야 살로몬 많이 샀는데 괜히 샀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중국 거라고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안타의 전략은 뭐냐면 이 고차오 애국 소비가 막 나오면서부터 본인들의 주가도 뜨고 매출도 많이 중국에서 증가했지만 이거는 단기적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번 돈으로 해외 이제 그 브랜드들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머 스포츠가 대표적인데 그 전부터는 어디랑 했냐? 필라 코리아. 필라. 네, 그래서 필라 코리아의 이제 아시아 그 대중국 쪽 있잖아요. 예. 그 그레이터 차이나 쪽 그쪽에 이제 그 자기 판매권을 안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필라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필라 매출이 그 안타 스포츠 매출 비중의 35에서 40% 정도가 될 정도로 효자예요. 필라가. 그래서 필라가 중국에서는 뭐 여성들이나 네. 뭐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팔리고 요즘에 있다. 약간 좀 하입이 좀 됐잖아요. 필라. 한국도 그런가요? 한국 뭐, 사실 지금은 저는 모르겠네. 필라 하면은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뭐 이제 추리닝. 그때 일진들 땀복 깻잎머리 땀복에다가 언니들. 여기 빨간색 닉스 가방 뭐 이런 그렇지. 거 그런 느낌밖에 맞아, 없어가지고 맞아. 저는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어찌됐든 뭐 중국 쪽에서는 잘 나간다. 그리고 요번에 2026년도 1월에 퓨마의 지분을 20몇 % 샀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오롱 스포츠랑도 협력해가지고 아웃도어 브랜드 중국에 런칭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안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브랜드이지만 해외 브랜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이게 지금 아머 스포츠의 지분 구조거든요. 예. 보시면 45%가 안타 스포츠. 안타 스포츠네. 이 칩 윌슨은 그 룰루레몬 창업자, 개인 주주로서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 파운틴 베스트 있죠. 요것도 중국계 상업본데요. 텐센트도 중국 회사.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이제 아머 스포츠는 중국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크테릭스. 와, 아크테릭스 살로몬이 네, 저기 캐나다에서 있다는 거를 생겼지만. 저 로고를 보는데 그게 소름이 돋는. 네, 요거 이제 다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안타는 회사구나.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안타나 리닝 뭐 이런 구어차오로 인해서 나타난 스타들 이런 애들을 이제 뭐 어떻게 생겼느냐 뭐 보면 이게 리닝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리닝은 그 당시에 저렇게 뭐 중국제 막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중국제라고 중국제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막 대표적 우리 자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참. 그래서 리닝은 사실 지금 조금 맛이 갔고요. 안타 같은 저거- 경우 정신 차린 거지 안타는. 근데 리닝은 이런 거 계속 밀다가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지금은 조금 꺾였죠. 이제 뭐 다 안 먹히니까. 근데 이게 그럼 구호차가 왜 생겼냐? 그럼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무역 전쟁하면서 중국을 엄청 옥죄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신장 면허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신장의 인권 침해 이런 거 인권 있기 침해, 때문에 맞아요, 나는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 안 쓰겠다. 나이키 막 맞아요. 난리 났죠. 무슨 자신감인지 뭐 나이키가 매출 비중이 그렇게 중국이 높은데 우리는 신장에서 나온 면허 안 쓰겠다. 거기 되게 좋은 면허거든요. 신장 면허. 근데 싼 값에 쓸 수 있는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인권 침해 이런 거 안 쓰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키도 그때 엄청나게 불매 운동 나면서 이제 안타나 리닝 이쪽으로 많이 옮긴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 구호차오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이게 Z세대예요. 90년대 이후생들. 고차를 그러니까 국뽕 세대를. 그렇죠. 이 Z세대를 그래서 분석하는 게 오늘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세대별 특징을 보면 예. 60년대, 70년대생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계 소비형, 그냥 자기가 돈을 벌면 버는 족족 쓰는 거 그게 낮아요. 가족들 위해서. 네. 그리고 80년대. 나는 옷이 찢어도 나는 안 산다. 꿰매고. 꿰매고. 네. 80년대생은 이게 보통 그리고 90년대생은 이렇게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90년대생이 태어났을 때 중국의 상황을 보세요. WTO를 가입했어요. 6, 70년대생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 뭐 거의 뭐 초토화 시기고요. 그치. 80년대생은 개혁개방 막 개혁개방. 할 테니까 초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직 멀었다. 근데 90년대생은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이 완전 급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GDP 성장률 보세요. 10.5% 평균적으로 그러네.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90년대 이후생들은 본인들이 살 때부터 태어나서 보니까 중국은 잘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85년생인데 네. 제가 미국에 19살 때 가서 중국 친구들을 저 한 20대, 20살, 21살짜리 중국 애들 만나잖아요. 얘네들이 하여튼 아시아권에서 아마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다음에 홍콩, 대만까지 좀 통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 본토에서 온 친구들 또는 그 외에 있는 친구들은 말이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달라서 가지고. 그렇죠. 근데 특히나 중국 본토에서 왔던 그때 당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엄청나게 그 뽕에 취해 있었어. 본인들.
본인 나라.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이고. 근데 그때 지금 보니까 평균 GDP 성장률이 약 9%니까 자기네들의 그 어마무시한 고의 어떤 힘에 취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랬던 어떤 문화적인 그 갭이 말을 하다 보면 약간 좀 말 섞기가 좀 싫어지고. 아니 뭐 물론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른데 제가 옛날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라고 하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뭐 학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부에서 보내준 사람. 네. 네. 아니면은 두 번째는 집이 엄청 자라서 온 사람이에요. 잘 살아서 온 사람들. 예, 그럼 예. 당연히 이제 그런 거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열공박이라고. 진짜. 여러분 이거 지상파입니다, 여러분. 네. 예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 예. 이제 그러면은 오케이 이제 뭐 소비 성향도 좋은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은 중국이 잘 나가던 시기에 살던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애국 소비로 당연히 가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인 됐을 때는 중국 제품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었고 저렴한 가격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소비를 움직일 정도의 비중이 되느냐라는 그렇지. 것들도 중요한데요. 이 90년대생, Z세대생 있잖아요. 이분들이 소비 성장 기여도가 65%입니다. 아, 쟤네들 저 친구들 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소비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11%. 전체 평균의 약 2배 정도 되죠. 오. 네. 저축은 안 하고. 저축은 안 해요. 글로벌 평균이 85%라고 하는데 글로벌 평균이 꽤 높아요. 근데 그거보다 낮은 76%. 예. 한계 소비 성향도 매우 높고. 그리고 중국 브랜드 그 애국 소비 구매의 75%입니다. 예. 온라인 쇼핑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누가 소황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분들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제 식스포켓이라고 하는데 이거 소황제예요, 소황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예전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한자녀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요 부모님 다 세대, 해주는구나. 예, 부모님 세대의 자녀도 한자녀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한자녀 정책이 포기하고 나서 뒤에 지금 우리나라가 한자녀 정책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한 명씩만 낳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 생활 패턴이나 뭐 이제 그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한 명 이상은. 그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 소황제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녀인 부모. 한자녀인 부모인데 모든 이쁨을 받고 네. 너 갖고 싶은 건 우리가 다 사줄게.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애들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 소황제가 있고 이게 예. 또 이게 중국 특유의 그건데요. 제가 중국에서 2005년부터 10년까지 유학했는데 저희 집주인이 보면 주택을 2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부로부터 어떻게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주인이 집이 2개인데 큰 방 하나, 작은 방 하나 있었거든요. 본인들은 작은 방 살면서 저한테 큰 방을 임대해 줬어요. 방 2개짜리 큰 집을. 근데 보니까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버지는 그냥 택시 그 뭐 블랙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몰고. 그러니까 크게 뭐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들은 받은 집들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이 기성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넘어오면서 집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상해나 이런 데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증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80년대생 그 전에 부족함이 보면 없는 거야. 이분들은 이제 그 막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하면서 예. 세대잖아요. 예. 집 가격이 막 오르는 세대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우리가 몇 년치 월급 모으고 하면은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집을 다 사는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집 하나, 여기 집 하나, 여기 집 하나. 여기 많은 여유가 있으시면 더 많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집들이 돌아가시면 어디로 오냐? 소황제. 집이 3개.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 집값이 반토막 났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야 이거 내 월급 모아서 집 못 사는데. 그러니까 집 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집은 받을 수 있네. 저축을 할 필요가 없어. 네, 집은 받을 수가 있네. 돈만 쓰면 돼. 네. 나한테 오는 돈만. 그러니까요. 저희도 지금 야 이거 집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 받을 데가 아니 없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우리 받을 데가 없네 진짜. 네. 형 그게 문제예요. 건물 있어요? 없어요. 오.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좀 세대가 다른 게 우리도 지금 다 지금 뭐 MZ 세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비슷한 어떤 경향을 보이지만 중국은 특이한 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받을 집이 있다. 이게 사회적 문화의 어떤 소비 패턴이 이렇게 정착됐는데 기본적인 배경 자체가
지금 저런 상태고 그러니까 내가 저축이라는 것 자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세대의 과감한 소비를 잘 잡아야 이 친구들 어디 꽂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맥락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월급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줄어들었고 예. 중국 3년 동안 막 금융계에는 뭐 인센티브 반납하고 월급 반토막 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지금 내가 월급도 많이 못 받고 그런데 집도 못 사. 근데 집은 일단 받을 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소비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 만족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성비 소비, 뭐 가심비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이 세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기 중심적인 소비죠. 그래서 중국에서 웃지 못해 이런 말도 나와요. 풀타임 칠드런, 전업 자식.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월급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취직했어? 월급 얼마 받아? 야 축하한다 우리 아들. 얼마 받아? 그러니까 1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냥 내가 200만 원 줄게. 그냥 집에서 쉬어. 내가 그냥 내 자식 전업 자식 해라. 이런 게 웃지 못할 일들이 너 나가서 150만 원 네. 일하는데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150만 원 받아? 예.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너 200 줄 테니까 내가 널 고용할게. 네, 그게 낫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의 그 Z세대들이 소비의 중심인데 소비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애국 소비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외국 기업들이 좀 힘든 시간 보낼 거예요. 나이키 아직까지도 힘들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이거 애국 소비 끝났나? 구호차오가 끝났나? 라고 하는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나? 네, 지금 글로벌 브랜드들 있잖아요. 갭이라든지 유니클로 이런 데들이 중국에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요즘에.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왜 이제 고차오가 그러니까 애국 소비가 왜 끝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일단 애국 소비 그런 어떤 재미가 외부의 어떤 반발 요소로 오는 그 어떤 애국 소비들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뭐 그렇다고 하면 노제팬 운동 때문에 유니클로 막 못 사고 지금 엄청 많이 팔리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그게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거 다시 이제 조금 잠잠해졌나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엄청나게 이제 뭐 미중 패권 경쟁 하잖아요. 하지만 영향이 1기 때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기 때 한번 때려 맞았잖아요. 갑자기 이제 선빵 맞으니까 야 이거 우리 무역도 다 못 돌렸는데 수출 막 박살나고 난리 났었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중국 지표 한번 보세요. 수출이 계속 좋아요. 맞아. 그동안 진짜 어찌 보면은 천운이라고 해야 될까?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1기하고 나서 실각됐잖아요. 그러고 바이든 대통령이 올라왔잖아요. 그러고 이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들이까지 손잡고 이제 봉쇄하자라는 거였으니까 무역을 그렇게까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뭐 반도체 이런 건 당연히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외부 수출하는 국가를 그 중간 바이든 정부 거지. 때 그 무역에 대한 왜냐면 1기 때 한번 때려 맞았으니까 그때서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2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시즌 2가 시작돼도 중국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중간에 그 바이든 정부의 어떤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출 국가가 많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과거만큼 중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의 압박은 아닐 겁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차오가 좀 끝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외국 기업들, 중국에서 하는 데들, 그리고 이제 안타같이 계속 이제 고차오를 발판에 삼고 이제 튀어나가는 이런 기업들은 좀 이런 기업들 잘 봐야겠네요. 네. 이 소비가 어디로 쏠리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 갭이나 유니클로나 그 외에 일부 뭐 중국에서 좀 인기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매출이 이제 딱 올라가는 그 시기에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중요한 말씀드리자고 메시지네요. 하면 밀크티 같은 업체들. 밀크티 기업들이 중국에서 주가 좋거든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저에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요번에 강남역인가 거기 차지라고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 브랜드인데 막 줄 서고 난리 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MZ 세대들이 봤을 때 집은 못 사. 보니까 집도 못 사고 저런 큰 거는 못 살 것 같은데 밀크티는 살 수 있어. 보니까 밀크티는 내가 사줄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오면서 집은 못 사도 밀크티는 내가 살 수 있다. 사주고 나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밀크티가 엄청나게 팔린다 진짜 중국이. 그래요? 네, 그리고 알리바바 이런 데들 대대적으로 무슨 프로모션 한다 이러면 무조건 일체가 그 밀크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불티나게 팔리고 이런 것들이 밀크티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밀크티가 아무래도 뭐 한국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공차 대박신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맛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뭐 요새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뭐좀 다이어트 하고 이런다면 밀크티 잘 안 먹는 편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밀크티는 밀크티가 요새 이제 점점 예. 그래서 첫 번째 트렌드는 요거를 좀 준비했고. 알겠습니다. 자, 애국 소비가 지금 글로벌 기업들로 이 소비가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 MZ 세대, 이게 G 세대 그쪽의 친구들이 소비, 그러니까 돈을 모을 그 필요성 못 느껴서 소비가 엄청 많고 저축도 안 하니까 그게 어디에 꽂히는가? 네. 그게 지금 글로벌 매장,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쪽으로 조금 꽂히고 있는 그 지금 흐름에 딱 초입 구간이다. 아, 이거 되게 맞습니다.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소비는 요거는 이제 전통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통 세대. 요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 6, 70년대생 이분들을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재밌네. 이것도 내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뭐 물론 있지만은 이렇게 또 소비를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좀 그래서 재밌게 좀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요 6, 70년대생 기성세대를 보면 특징적인 사건이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을 겪었거든요. 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도 소련처럼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마오쩌둥이 우리도 이제 다 철강 엄청 하자.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철강을 그냥 다 쓸어 모았어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철강 생산하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농기구까지 다 쓸어 모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기억나실 거예요. 중국에 참새가 없어진 시절이 그때. 맞아. 그래서 다 잡아. 참새가 우리 농산물 모기 뭐 네 가지. 막 소리 쳐가지고 참새 쫓아다니까 참새가 지쳐서 죽었잖아요. 막 그런 시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행동하는 좋아요. 얼마나 집요한 거야. 참새가 날아가는데 바다로 가지 않는 한 계속 쫓아가서 죽여. 네,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당시에 철강이 그래도 초반에 좀 올라왔어. 근데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서로 다 중국 국가 넓으니까 이거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위 보고를 하고 진짜 막 마을 돌아다니면서 농기구 막 진짜 그릇 같은 것까지 다 갖고 가서 양질의 철강이 나오겠습니까 그게? 그냥 지금 노후된 거 다 갖고 가서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 뭐냐면 철강은 올라가. 근데 농사를 질 게 없어요. 그래서 대기근이 온 거예요. 대약진 운동 다음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어요. 되게 극단적으로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대기근이 왔으니까 마오쩌둥이 아무리 국가를 창립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실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실각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주석들이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마오주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본인이 다시 이제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문화대혁명이라는 것들을 유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국경대 앞에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막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삼체 그 드라마 보면 또 막 열자 막 이래가지고 시위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오쩌둥 주석이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군으로 진압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다시 몰아오면서 다시 이제 본인이 했는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이 분서갱유 같은 것들을 했어요. 옛 문화 다 파괴하고 뭐 난리 났었거든요. 맞아. 학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 삼체 거기서도 보셨겠지만 이 6, 70년대 기성세대 보면 학교가 떨어져요. 초등학교 못 갔다든지 중학교 못 갔다든지 저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 문헌 파괴됐던 역사적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문헌들이나 자료들 그게 뭐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싹 다 그때 불태워서 없어지고 없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지금의 좀 인식 있는 사람들은 야 문화가 K 문화가 이렇게 뜬 것도 그런 것들이 다 축적돼서인데 중국은 그런 게 없다. 이런 거에 아쉬움 갖는 중국인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시면 문화대혁명 하면서 6, 70년대 기생세대들은 보면 그 당시에 그럼 최고가 뭡니까? 관료예요. 관료? 네, 공산당 관료가 최고잖아요. 그게 지배하던 시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것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류 소비 세대로 왔을 때 대표적으로 뜬 게 바로 마오타이. 마오타이. 네. 그러니까 이 마오타이가 그래서 황금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황금기 때 보면 주가가 20배 올랐습니다. 20배. 근데 이때는 20배 오른 그 어떤 배경이 뭐냐면 정부가 주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행사 같은 거, 이제 뭐 국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거기에서 마오타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상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주고객이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고객에 대한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수요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때 이제 엄청나게 20배 정도 성장을 한 거고 이때는 이제 그
전 세계 금융위기였었으니까 그 이후로 20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 뭐 국가 관료들이 많이 쓰니까 이게 결국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비, 부패 쪽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부탁할 때 이제 뭐 사무관님 뭐 이렇게 좀 잘 그럼 이거 안 돼.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저기다 놔 저기 서랍 밑에. 뭐 이런, 많이 받아보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뭐 할 때 그런 거에서 일단 책상 문 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서랍 열고 안에다가. 서랍 열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셨죠? 그렇죠. 넣으면 담은 닫고 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래서 로비로 이제 많이 각 사용해요. 주머니마다 마우타이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여기 그렇지. 다 티나게 막 들고 있고 막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이 1차 급락기가 이때 50% 정도 주가가 하락했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2012년도 11월에 시진핑 주석이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등판하면서 본인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그 12월에 바로 파란 규정을 발표하거든요. 예. 반부패 정책. 그래서 공무원, 국유기업 간부, 접대나 연회, 고급주류 모두 사용 제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프레임이 부패의 상징이 된 거예요. 마우타이는 부패의 상징이다. 아니 국가에서 지금 반부패 정책을 하는데 부패의 상징인 저런 마우타이 어떻게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50% 정도. 중국은 근데 예전에 그 기술주들 잡을 때 있잖아요. 애들 완전히 그냥 10분의 1토막씩 내버리고. 그쵸. 그때 알리바바 마윈 어디 갔어 마윈 이럴 정도로. 마윈 죽은 거 아니냐. 그것도 진짜 어디 그냥 개인적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어디 티 안 나는 데만 맞았는지 돌아왔는데 티가 이런 데 울 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티 안 나게 맞는 데도 있어요. 울 때 이런 거? 울 때 뭐 이런 거. 그런데 아니 그때 알리바바 얘기하면은 울 때 많이 맞아봐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알리바바 얘기하면 재밌는 게 그 알리바바의 마윈이 마데디라고 불렸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추앙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라져서 뭐 리조트 갔다 왔다 자기 막 이랬잖아요. 고급 리조트.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엄청 우리 80년대생 이런 사람들은 마윈 창업자 진짜 대박 저렇게 해야 돼 우리도 이랬었는데 마윈이 한번 공산당을 비판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금융 그 엔트 그룹 그 상장시키려고 했을 때.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트 파이낸셜 상장 취소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건데 한번 이제 공산당을 왜냐하면 너무 자기도 이제 그게 온 거지. 내가 이제 진짜 그거구나 해가지고 공산당을 감히 비판한 거야. 뽕이 조금 들어가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엄청나게 비판 댓글이 달렸어요. 네가 뭔데 공산당을 비난하냐. 근데 중요한 게 그 비난 댓글을 단 사람들의 이제 그 누가 썼느냐라고 보면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지금의 MZ 세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태어나서부터 우리 공산당 너무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태어나서부터 보니까 국가가 고속 성장하고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이게 앞에 깔아놓은 거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공산당 너무 잘한다. 그리고 세뇌당하잖아요. 이런 지금 내가 중국은 좀 세뇌하잖아요. 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묻혀져가지고 엄청난 로열티를 갖고 있는데. 그때 마윈 회장이 공격을 받았던 주체들이 젊은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이 바뀌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플랫폼 규제 이런 것 할 수가 있는 자신감도 좀 있지 않았나.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어찌됐든 플랫폼 규제는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마우타이 얘기부터 좀 이어서 하면 50%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2차 황금기가 왔어요. 이때가 주가가 10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끌어올린 게 이제 개인 고객들이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우타이가 이제 그 주가 너무 비싸고 이제 공무원들이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 50% 박살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우타이에서도 생존 전략을 위해서 요거를 가격을 좀 낮추고 매스마켓으로 뿌리기 시작을 하면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때 바로 끌어올리는 게 제 생각엔 기성세대들. 기성세대들 아까 그래서 제가 뭐 대학진운동, 문화대혁명 이런 거 다 말씀드린 이유가 기성세대들은 관료들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거라고요. 당연히. 왜냐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한마디면 다 못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마셨던 술이 마우타이야.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안 마시고 이게 우리도 그리고 이 시기 2016년 이런 시기를 보면 중국의 중산층이 증가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의 황금기는 다 기성세대가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돈도 되고 옛날에는 내가 못 마셨던 술인데 마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불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엄청 사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마우타이를 못 샀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마오타이는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지금 못 샀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수요가 팔려서. 많아서 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요게 그 우리가 2021년도 요 코로나 시기에 위스키 못 샀잖아요. 막 일본 가서 맞아. 위스키 대란 있었죠. 맞아. 히비키, 야마자키 이런 거 못 샀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오타이는 그때 굉장히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었다. 예. 근데 이게 3차 급락기 요게 지금 5년 동안에 걸쳐서 50%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반토막 났네. 네, 그래서 요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중국이 정확히 중국 증시 하락이랑 똑같아요. 중국이 2021년도부터 플랫폼 규제, 뭐 이제 그 사교육 규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맞아. 증시가 박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너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2023년도에서 들어서부터는 실질적인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마오타이가 50도가 넘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젊은 세대들은 이걸 어떻게 먹어? 저도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걸 왜 먹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가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3차 황금기가 오는가? 뭐 이런 변곡점에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시면 최근에 공급이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2016년도 요때 이제 공급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야, 이것도 사이클 타는구나. 그렇죠. 반도체처럼. 네, 요거는 그 마오타이 수율 자체에 대해서 중국 고급주다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다 인식이 있는 편이고. 네, 근데 공급이 이제 피크를 찍고 계속 줄어들었고 지금 확 줄었죠. 네. 공급이 줄면서 가격 방어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도매가가 중요하거든요, 마오타이는. 도매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도매가가 반등한 것뿐만 아니라 출고가, 리테일 가격도 올렸어요. 이제 마오타이가 자신감 붙은 거지. 이제 네. 우리 이제 그쵸. 붙여도 된다. 맞습니다. 가격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구나.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바닥을 친 거는 확실하다. 바닥을 쳤다. 가격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오. 이제 그 춘절 이후에 춘절 이전 춘절이 중국은 길잖아요, 설날이. 예. 그때 이제 이런 소비들 많이 하는데 춘절 이전에 이제 주가 반등하고 최근에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1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가격 방어를 했고 예를 들면서 이제 공급을 좀 줄여 나가면서 이제 수요가 좀 붙으니까 가격이 방금 저 차트 올라가는데 앞서서 그 이제 중국의 소비 주체들을 보게 되면은 그 젊은 세대의 그 선택을 좀 받아야 그렇죠. 그 어떤 판매량이나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쫙 보일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들이 마오타이를 뭐 선택을 그쵸.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이거는 마오타이는 젊은 세대들한테 선택을 받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2차 황금기처럼 뭐 10배?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다만 지금 아까 우리가 PPI 상승도 얘기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증시 전반에 대한 상승 기대감 있잖아요. 마오타이가 시가총액 부동의 1위였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주가 저렇게 50% 반등 나면서 지금 시가총액 5위가 됐거든요. 중국 본토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1위는 뭐 농업은행, 2위는 공상은행, 3위 다 이런 수준들이에요. 그래서 마오타이가 여전히 시가총액이 높지만 많이 빠져 있고 중국 본토에서도 보면 개인 펀드들이 마오타이주를 갖고 있는 펀드가 거의 없어요, 요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빈집털이. 빈집털이. 지금 빈집이에요, 마오타이는. 근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하고 주식, 그러니까 PPI가 반등하고 이래서 중국의 공업기업들 이익이 나서 중국이 하여튼 본토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진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렇죠. 펀드들은 BM이 중국 전체 본토잖아요. 그러면 마오타이는 비어져 있는데 마오타이가 시가총액 5위고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패시브 자금도 좀 들어갈 수 있고. 그럼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데들이 여기로 쫙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반락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 뭐 주식이 마오타이 주식을 살려면 100주 사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는 힘들고 다만 그 ETF를 살 수는 있는데요. 제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 말고 미국, 홍콩, 한국 이런 데 다 뒤져보니까 마오타이를 들어간 ETF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키움자산에서 나온 소비주 ETF 있거든요. 거기에 마오타이가 10% 들어가 있어요. 10%나 들어가 있어? 우량액이 5%. 그래서 바이주가 15%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반등할 수 있는 그 ETF 사면 약간 알딸딸 하겠네요. 그렇죠. 많이 취해져. 15%, 50도 넘는 건데. ETF. 세 번째는 이제 신소비. 신소비 끝났나? 라부부. 맞아. 근데 다 너무 재밌는 걸 가지고 나오셨어 오늘.
그러니까 신소비가 끝났나라고 하는 건데 네. 신소비가 끝났다라기보다는 신소비가 이동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소비가 이동했다. 네. 저 라부부 끝났습니까 이제? 라부부는 솔직히 라부부의 인기가 끝났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가는 솔직히 모르겠다. 아 주가 모르겠다. 네. 저게 제일 팍 떴어요. 우리나라에서 리사님이 그 뭐야 저 블랙핑크 리사 맞아요. 씨가 이제 샤라웃 하면서 이제 올라갔죠. 저게 쫙 올라갔죠. 또 우리나라. 사실 라부부도 운이 좋았던 게 이거 2010 상장한 거는 좀 됐어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 이 라부부 제가 이런 캐릭터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라부부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초반에 막 그 뭐죠 언박싱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뜬 건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제 그 리사 뭐 이렇게 샤라웃하고 하면서 쭉 하이프를 얻으면서 거의 5배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 네. 캐릭터 사업, 그러니까 뭐 라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모르겠어요. 뭐 이 캐릭터 사업들이 막 항상 늘 관심을 받고 그 꺼지는 그 속도가 좀 맞아. 유행을 많이 타니까 저 캐릭터라는 게. 그리고 운도 좋았어요. 라부부는 뭐냐면 라부부의 오케이 이거 귀여워서 인기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 당시에 젊은층 사이에서 가방에 뭐 하나씩 달고 다니는 거 명품 가방에 이런 거 하나씩 맞아요, 달고 맞아요. 언발란싱 이런 게 갑자기 뜨면서 완전히 이제 딱 맞물린 거죠. 언발란싱에 떴는데 리사가 샷아웃한 라부부 이러면서 이제 쭉 파마트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예. 지금은 뭐 비슷한 제품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전히 하이퍼 꺾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하면 중국은 이 신소비가 서비스 소비로 옮겼습니다. 서비스 소비. 서비스 소비. 네. 그래서 올해는 서비스 호캉스, 소비. 호캉스. 그쵸. 호캉스라든지 이런 서비스 소비인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이제 춘절이나 뭐 이런데 긴 연휴가 있어서 그때 이제 여행지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 여행지표들이 조금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서비스 소비를 딱 찍어가지고 올해는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쿠폰도 여행 쿠폰 이런 것들 뿌리고요. 네. 우리도 뭐 강원도 뭐 쿠폰 계속 광고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거 뿌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정책적으로 뭘 해줬냐면 올해 이번 달에도 청명절 연휴 며칠 뭐 그리고 5월 1일부터 노동절 연휴 길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앞뒤로 연휴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임시 공휴일 하듯이. 그치. 그래야 또 이제 쫙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봄방학, 가을방학을 만들어주는 거야. 봄방학, 가을방학.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연휴 붙여주면 뭐 애들이 학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봄방학, 가을방학이면 학원이 더 많이 해. 그쵸. 그러니까 뭐 더 우리나라 시간을 늘려. 역효과야. 제가 봤을 때 역효과야. 역효과야. 네, 근데 그 중국은 지금 봄방학, 가을방학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행 소비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 아투어라고 하는 회사, 이게 아토라고 하는 회사는 실제로 어떤 회사냐면 중국의 이제 호텔 기업인데 특이한 컨셉들 있죠. 뭐 이제 그 슬램덩크 컨셉 해서 호텔 가면 막 농구 코트 있고 컨셉형 호텔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거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뭐 그런 데 많지 않냐. W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기 플러스 침구류를 직접 팔아요. 침구류를 다 네. 직접 판다. 그래서 이 침구류 매출 비중이 계속 잘 팔려요. 그러니까 침구류가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데 되게 침구류가 잘 팔려.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기업 탐방을 여기도 갔다 왔는데 침구류 다 만져보는데 너무 좋다 사람들이 다 이러는데 그게 잘 팔리면서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 1년 주가로 5년 주가로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신소비로 대표적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팜마트나 이런 대표적인 신소비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안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호텔인데 네. 너희들이 와서 이 호텔을 잘 즐겨. 그럼 보면은 이제 침구류나 이렇게 호텔스러운 침구류들이 있잖아요. 네. 이불도 하얀색, 마찬가지고 네. 하얀 색깔에 만지면 촉감도 약간 건조해서. 그렇죠. 까치 조금 약간, 까칠까치 한 약간 건가 뭐 근데 느낌인데. 누우면 되게 포근해. 그렇죠. 근데 그 것들을 호텔에서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판매를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와서 되게 특이한 근데 되게 컨셉인데 발상이. 중국이 우리도 늘 그걸 원했는데. 맞아요. 그 중국이 어떤 뭐라고 할까 장사 정신 뭐 이런 것도 엄청나죠. 그게 진짜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 호텔이 요새 이제 올해 신소비로 이제 서비스 소비를 넘어가면서 신소비 중에서 수혜를 볼 대표적인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2025년도 2023년부터 5년까지 보면은 바이주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공급 이슈로 지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공급 이슈도. 네, 의류는 조금씩 올라왔는데 사실 작년에 별로였고 이 조미료 쪽
이라든지 예. 해천미업이라고 이 간장 같은 거 파는 데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호텔 쪽, 요 빨간색으로 줌쳐진 게 이제 작년에 확 오른 거 소비가. 근데 호텔 쪽 확 오른 걸 볼 수 있고 시트립 같은 것들. 지금 요 주황색이 2025년이죠? 네, 2025년. 그리고 외식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 그러니까 염차이나가 이제 그런 데 갖고 있는 데거든요. 피자헛이라든지 뭐 피자헛. KFC 염차이나. 뭐 이런 거 맞아, 갖고 있는 맞아. 거기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고 다만 호텔. 그러니까 딱 서비스 쪽 그 소비 쪽에서 비교를 해보면 호텔들만 매출이 확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계속 대세일 거다. 이런단 얘기는 그래도 내수 소비가 점점 그러니까 2024년이 저 까만색 막대 그래프인데 4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내수 소비가 점점 돌면서 경기가 그래도 과거에 정말 어찌 보면 장기간 동안 좀 좋지 않았던 게 이제는 조금 좋아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을 그럼 거기에 소비의 주체는 젊은 친구들이고 그렇죠. 그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꽂혀서 이동하는가에 따라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또 성장을 보일 수 이게 완전히 겹겹이 성장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앞에서 서두에 이제 운을 띄운 PPI 상승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탈출. 그래서 인플레이션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소비 자체가 좋을 거고 그럼 이 소비 자체 좋을 때는 어딜 타겟팅해야 되냐 그거죠. 야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이 중국 주식이 네.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쫙 보셨을 때 이렇게 처음에 뭔가 불꽃이 팍 튀기면 무지막지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런 게 있죠. 지금 어떠세요? 지금 느낌은 이제 중국이 약간 응축돼 있고 뭔가 터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에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미 벌써 뭐 진행 중이다. 지금 한 4말은 지나왔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사실 올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15차 5개년 계획. 우리 예전에 새마을 운동 하듯이 5년 계획을 이제 매 5년마다 하는데 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5차 5개년 계획 시작할 때 야 우리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거 올해는 이제 이번에 5년은 AI인데 AI 할 겁니다. 딱 얘기해놓고 투자를 안 해. 그러면은 이거 뭐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고정자산 투자 엄청나게 해요.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합니다. 이게 3월달 양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안이 발표된 거예요. 근데 3월달에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 4분기 때부터 보면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7거래일 연속 중국 본토 증시가 상승했거든요. 오 이거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왜냐면 이제 양회 전에 보통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 오르기 시작했다 했는데 1월 말부터 해가지고 국가팀이 들어와서 주식을 엄청나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국가팀이 뭘 하는 거냐면 증시 너무 많이 오르면 과열 좀 진정시켜주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급등 너무 해버리면 급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절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떨어져 작년 4월 같이 폭락해 그러면 또 와서 사줘요.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 껴놓은 거예요. 불을 막 틀려고 하는데 물을 막 분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양회 전에 불이 일찍 꺼졌어. 그렇게 물을 붓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돼서. 네, 과열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기조를 갖고 있어요. 중국 본토는. 근데 과열하면 안 된다는 그 기조를 갖고 있으면 이거는 사실 이게 뭐냐면 이론으로 배운 친구들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우리는 급등하는 거 별로 안 좋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증시를 원한다. 이게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급등 엄청나게 하고 나서 지금 안정가는 거잖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을 다 끌어당기려면 급등의 구간이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관심을 갖고. 네, 근데 중국 정부는 지금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부담스러워한다. 급등을. 근데 사실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해도 어떤 불씨가 붙으면 그거 못 잡아요. 계속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공매도 할 수는 없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든 2월달에 그렇게 하면서 불씨를 꺼놨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양회 이후에 조금씩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2월 28일날 전쟁 전쟁 터졌어요. 양회가 묻혔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더 큰 문제죠. 그러면서 지금 중국 증시가 앞에 어떤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묻혀버렸다.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 5월 14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상대로 된다고 하면 그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빅딜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뭐 언론은 또 고조시키지. 빅딜 우리가 빅딜 있을 것 같다. 근데 항상 빅딜은 없었다. 애플 실적 발표랑 비슷해요. 애플 신제품 발표. 혁신은 없었다. 근데 잘 팔려. 이런 느낌. 그냥 사는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그 빅딜은 없을 거지만 적어도 지금 현 상황이 미국도 중국도
어느 정도의 합의점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격화보다는 합의점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도 아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중국에 어느 정도 비중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요 정도면 만족하시잖아요. 1시간 네. 정도 이제 정말 왜냐면 저희 네. 이사님은 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PPT에 3분의 1만 하고 3분의 2를 맨날 못했어. 그러니까 그죠? 이거 오늘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아. 이게 지금 이미 에너지 다 써가지고 다 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벌써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너 아까 조금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 뭐 이러면 어떡하십니까 위에서? 그러게요. 출근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사야지 리조트 갈 수도 있습니다. 리조트 알겠습니다. 울 때. 자, 중국 가서 울 때 맞으러 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CMS증권의 박산준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네. 중국 이야기 나중에 또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